그런 무력감이 지배하는 공영방송 사회에다 또 페달을 밟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YTN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가진 지분들을 외부에 매각함으로써 사실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고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장 교체가 일어나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민영화 시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시장 자유주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꿈이에요. 모든 방송이나 모든 미디어 자산들은 민영화가 돼야 된다. 민영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 기업에 가는 거죠. 기업에 가는 거고 자본화하는 거죠. 자본화, 네. 시장화인데 민영화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이제 포장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꿈이었냐면 이것도 이제 이게 약탈적 이제 민영화라는 표현을 이제 외국에서는 좀 쓰긴 쓰는데요. 약탈적 사형화에 가까운 표현들이죠. 이 왜 약탈적이라고 쓰느냐? 공공자산을 굉장히 싼 값에 자본에 넘깁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철도가 그렇게 넘어갔고요. 기본적으로 국유화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국영 기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영에서 사형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딘가에 공영의 형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일찌감치 국영에서 공영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공공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사형화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효율화를 만약에 원한다면.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보수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시장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념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는 약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싼 값에, 헐값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그냥 팔아넘기는 것에 속하는데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국가가 돈이라도 많이 얻으면 배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싼 값에 줄 서 있는 이뻐 보이는 자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민영화 내지 사형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번 약탈적으로 뜯겨 먹히고 나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청계천 근처에서 땅 몇 개 좀 사가지고 중간에 바람길 내겠다고 했는데 요만큼뿐이 못 샀잖아요. 그렇죠. 10원에 팔았던 거 1억 원에 사야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공공자산의 매각 내지 공공자산의 민간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의 것들은 이념 때문에 이건 뭐건 간에 뜯어먹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툭툭툭툭 던져주는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탈적 그 사형화의 과정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추종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가 임명이 됐었고 이번엔 또 검사 출신이 오셨죠. 김홍일 씨가 오셨는데 그다음에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림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YTN 출신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방심이나 방통위를 이용해서 그런 과정을 굉장히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그 유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민원사주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입니다. 뭐 이런 그 공격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구절절 설명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나마나 대통령 직속기구고 일종의 그 국가 부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조직법상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의 위원 구성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제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예요. 제도상. 왜냐하면 심의라고 하는 것,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검열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심의라고 하는 건 국가나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과 굉장히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위원 구성들을 하게 되는 방식도 다 이것에 따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에 일치시켜서 보통의 사람들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방송사를 때려잡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이 아니라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검토해 봤더니 이거는 사실은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보면 그 불편함을 참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편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들 말이야 언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특정한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으면 돼? 안 되잖아. 하면서 또 이쪽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중 전선이 있는 게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이 기능 중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재만 하고 있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반대 기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그 억압하는 방식이 행정부의 어떤 대리자로서 억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쓰는 방식은 대단히 사적인, 대단히 사유화된 방식으로 이 제재들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제도 자체가 설립되어 있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일일 뿐더러 저는 아마 이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명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존립 근거 자체를 굉장히 의문시되게 되는 형국에 이를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와중에 그 김유진 방심위원 같은 경우는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을 언론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촉이 됐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유일임 위원장이 또 방송심의 소위원회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굉장히 사유화된 행태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엔 못 보던 행태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개편돼서 만들어졌고요.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10년의 기간들을 왔는데 그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적 갈등들이 있으니까요. 거죠. 하지만 그때 어땠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 임명되신 위원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물러난 경우도 있었어요. 난 이렇게는 심의 못한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의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정치적 갈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야 심의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전문가적 갈등이었었어요. 그때 물러나신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를테면은 특정 정당에서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지만 그들 대리자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어디 교수고 나름대로 이 분야 전문가인데 내가 왜 그들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물러났거든요. 지금의 모습 보세요. 저를 먼저 써주십시오. 저 사람들 데려다 쓰면은 다 임명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할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몫으로 임명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동등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객인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제가 기자사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거주지가 목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까워요. 근데 거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게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산업부에 통신 담당을 할 때 사실 업무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는데 가끔 갔어요. 근데 가서 놀란 게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주로 상주하는 기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종편 기자들만 주로 와 있었어요. 그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제재 대상이 심의 대상이 많게 제재라기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MBC, KBS 기자가 상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KBS는 아니겠죠 지금 아닐 거고 MBC라든가 뭔가 지금 정부가 척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당사의 심이기 때문에 뭔가 읍소하고 대변실 통해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풍경도 사실 굉장히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자실이 취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로비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통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방통위 기자는 사실 신문 기자들은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각사 방송사에서 에이스 기자들이 갑니다. 대체로 정치나 법조를 해보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들. 왜 가겠습니까? 우리 방송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정말 말 그대로 로비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태 파악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소명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들의 그 진출해 있는 기자실이나 출입처의 굉장히 중요한 용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원 해결용이 또 없지 않죠. 없지 않죠. 그게 다는 물론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거기 가신 기자들도 아까 일진이나 에이스라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방송통신심의라는 전문성을 취재하기 위해서 간 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송사에서는 산업부에서 취재하기도 하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대충 편제되어 있는 것 안에서 대충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미디어라든가 언론에 연관된 것들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언론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되게 헌법적 가치하고 연관된 것들이 주로 사실 이슈가 돼야 되는 그런 영역들인데 인허가권이라든가 또는 말 그대로 제재라든가 이런 식의 법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기구들이 솔직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모 방송사의 경우에 이제 실증 사례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출입했던 기자가 늘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수자를 선발하는 해외 연수자를 선발하는데 방통위 출입을 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